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요 며칠 계속 그렇긴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상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두 분께 관련 내용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요. 경찰, 경호처, 공수처가 3자 회동을 했고요.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가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3자 회동에서 평화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회동에서 입장차만 보일 것인지 아니면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관측들이 저희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도 좀 나왔었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공수처의 목적이 정말 영장 그 자체를 집행해서 대통령을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장의 부적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강제적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응하지 않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 변호인단 측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렇게 큰 소요 사태를 불러일으킨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그대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 측에서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율을 통해서 윤 대통령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논의는 했습니다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좀 당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공수처도 공수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국민들 포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언론에서도 이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수처 입장에서도 일종의 명분 쌓기를 좀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협조 공문을 경호처라든지 이런 쪽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제3자 회동을 이제 공수처,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 공수처의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빌드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냈던 입장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는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 자체를 좀 훼손하려는 목적이 보였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라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받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이 체포영장이 1차에서 실패가 되고 2차에서 재집행을 앞둔 이 시기에 나올 내용이 아니고 사실 이미 이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부터 조율이 됐어야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공수처가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그것이 공수처에게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예. 정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이 일종의 개인 플레이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고위 관계자로 인용이 되면서 보도가 나갔을 때 미칠 수 있는 이 영향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텐데 왜 이런 불협화음을 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 내용적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어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적인 형사 재판을 진행할 때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적법 절차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적인 근거들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으로 수집한 근거를 법정에서 입증을 해서 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국방위 같은 이 국회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무더기로 증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미 범죄 사실을 확정짓고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수사 초기에는 이 공조본에서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이 우후죽순 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혼선을 빚은 것도 사실이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도 비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공조본이 내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개인의 이 형사 재판에 비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예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수사처럼 피의사실 공표 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강압적인 이 수사 방식을 배제하고 이 일반적인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예, 불협화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정진석 실장도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개인 플레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체포하지 말아라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뭐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못 받은 게 뭐가 있죠? 체포영장 집행이 1차에서 실패가 됐고요. 뭐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처음에 서류도 안 받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통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권한들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모든 절차를 거의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경호처를 이렇게 사병처럼 부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이 대통령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경호처도 그렇고 대통령 측도 그렇고 알 텐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막아서고 있는 거, 경호처 뒤에 숨어서 여당 뒤에 숨어서 피해자로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은 이미 대통령이 자기 방어권 운운했을 때부터 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변호인 선임계도 아주 최근에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보면요. 변호인 선임계 내기 이전에도 대통령의 뭐 친구라는 그 변호사분은 나와가지고 자꾸 대통령의 입장을 강변하고 일종의 정치 선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체포영장 1차 집행 앞두고는 어떻게 했죠? 본인 그 관저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극우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여전히 선동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방어권을 운운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 하나하나를 이의 신청을 하고 있고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은 지나치게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석 요구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수사기관이 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본인의 방어권을 내세우면서 적법한 어떤 영장 집행 과정이나 조사의 과정, 탄핵 심판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막아선 대통령에게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겠습니다. 네,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하나의 근거만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좀 지나치게 간소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방어권이란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 공세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은 국가기관과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방어권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이 수사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명확한데도 증거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돼서 미란다 원칙이라는 걸 고지하기 시작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세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수사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그 모든 상임위에서 내란 관련 얘기들을 하면서 증인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소장이 모두 적나라하게 오픈되고 이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지금 마약 수사에 동원되는 형사들까지 모두 소집을 해서 이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강압적인 수사가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갑차를 동원해서라도 끌어내라, 총알을 맞을 각오로 들어가라 이런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이 기관과 기관 사이의 갈등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 민주당 측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그 수사의 실효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라는 건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일 텐데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수사하면 이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48시간 붙잡아두고 돌려보내는 수준으로 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실효성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조본과 공수처 측에서 좀 더 협의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 윤 대통령 측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3자 회담 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예. 좀 조금 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것과는 근데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방어권을 운운하는 건 좀 어이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방어권의 일환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묵비권이라는 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건 적법 그리고 절차가 본인이 지켜졌을 때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얘기겠죠. 예.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사를 받고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법치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누구보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거고 나라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이 법의 원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적법하게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흔들고 그러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는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정치 선동만을 이어가면서 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불만이 때문에 있다면 예.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보이콧하면서 무조건 다 부당하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사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경쟁적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수처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첩 받았죠. 그랬더니 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죠? 영장 발부했죠.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심지어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징계해야 된다까지 얘기하면서 이 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3자 회동의 결과를 저희가 주목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뭐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요. 체포영장 재집행 역시 굉장히 좀 임박했다라는 여러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언제 하게 될지 또 한다면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난주에 이 인근의 현장 조사를 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까 관련된 뭐 준비물들을 챙겨라.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지휘부에서 명령이 하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또 이상식 의원이 이제 지난 주말에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위 수사기밀을 또 유출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게 기밀이 유출되면은 하려고 하다가도 중단할 수밖에 또 없는 것이거든요. 또 오늘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15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또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조본에서 이 기밀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이든 만약 전략이 미비한 것이든 집행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미숙하게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좀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그 여론전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방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론전을 먼저 시도하는 쪽은 민주당과 공조본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공조본과의 수사 내통설이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판사라도 된 것처럼 마치 이미 재판이 끝난 것처럼 사형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민주당이 가이드를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공조본도 절차의 적법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변인님 말씀처럼 많은 언론에서는 15일이 내일이잖아요. 근데 예. 내일을 이제 재집행 시기로 많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15일이 디데이다라고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뭐 쏟아지는 속보들 중에는 단독 기사로 나왔던 건데 이게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이렇게 유출된 이상 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변경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번 주 안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번 주에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집하는 회의들이나 경찰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신속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뭐 대통령 측에서 이미 뭐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마당에 저는 뭐 체포영장의 적법성, 정당성 이런 부분을 아무리 훼손하고 부정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대통령의 이 굉장히 좀 법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만 더 지적받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가 되고 국가기관 간의 충돌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답은 명확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하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나와서 이 영장에 순순히 응하고 경호처 직원들 물리고 이렇게 하면 물리적 충돌이 없겠죠. 근데 대통령이 여전히 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들이 벌어진 거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경찰, 경호처, 공수처가 3자 회동을 가졌고 공수처가 관련해서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이 되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어쨌든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경호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 보면 뭐 강경파라고 저희가 요즘 부르고 있는데 뭐 김성훈 차장도 그렇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그렇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오늘 오전에 어쨌든 출석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회유와 뭐 압박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저녁 공수처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경호처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오전에 만났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압박들이 이런 만남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 이게 공수처든 그러니까 공수처의 경찰들이든 아니면 경호처든 좀 아무래도 수뇌부와 또 직원들의 감정선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뇌부는 명령하는 자에 또 복종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래도 직원들은 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양측 모두 이제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그리고 이제 경찰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라는 것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약 수사하는 형사까지 동원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집행 자체가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양측 모두 다 좀 이제 조직의 혼란과 동요가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기관의 이 충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방지해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호처 내부에서 좀 동요되는 정황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경호처 뭐 간부급 회의에서 지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고 뭐 내부망에서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체포영장 집행에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경호처 직원들도 뭐 대통령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용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런 어떤 법적인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공수처가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된다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될 수가 있다.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도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정말 간절하게 쌓아왔던 그런 직업에 대한 명예와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국민 세금 받고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막아서는데 동원되라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처에 지금 대통령이 어떤 무력 사용 지시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한 번 이상으로 지금 뭐 12일
15일에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대통령이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뭐 물론 경호처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뭐 보도라든지 내부자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무력 충돌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경호처 간부들 중에는 심지어 이런 강경파 간부들과는 또 다르게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게 뭐 30일씩 휴가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교대가 되는 시점에 휴가를 써서 안 나오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과정에 동원되지 않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지휘들을 하고 있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호처 안에 사실상 저는 와해가 됐다라고 보고 일부 이 충성파, 강경파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일선에 있는 경호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굉장히 무리스러운 일이고 심지어는 어떤 무기를 소지해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저는 보다 순조롭게 어떤 이런 경호처 내부의 동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이 무기를 휴대하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짜 뉴스라고 또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민주당이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가짜 뉴스들을 유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 사살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었고 이 김병주 의원 역시 아직도 미복귀 블랙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무슨 뭐 공항을 폭파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었고요. 비단 며칠 전에 대통령이 관저를 탈출했다. 관저를 벗어났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여론전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 이미지를 어그러뜨리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 역시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공수처가 이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이 방식이 저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째로 과연 공수처가 이 법적 책임이 그럼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호법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해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걸 공수처도 알고 있는데 항명을 하라고 유도를 하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이 항명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면 공수처가 어떻게 책임을 져줄 수가 있습니까? 재판을 대신 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이 법을 초월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경호처뿐만 아니라 둘째, 민주당에 의해서 군, 검, 경 모두가 이 공직기강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항명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게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렇게 그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면 정말 유사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과연 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야당도 언젠가는 집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처가 독립기관으로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가치 판단에 매몰되고 어쩌고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항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 아베 총리도 그렇게 해서 지금 피사를 또 당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법을 적법하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님, 대변인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가짜 뉴스라는 입장은 윤 대통령이 이제 어제 낸 것인데 이것을 비롯해서 어제 입장문을 여러 차례 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영장 집행을 이제 경찰이 하게 된다면 마스크 쓰지 말고 얼굴을 공개해라라는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이런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문을 내는 모습이라던가 입장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는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뭐 대통령 피살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수처 직원들이 총 들고 가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동안 수사에 불복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계속 뭐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 여러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판사를 징계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 또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다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지른 것이 절대 가볍지 않은 혐의잖아요. 내란죄 피의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영장을 편식하듯이
마치 영장을 맞춤 제작하듯이 어느 법원에서 발부를 받아라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판사를 뭐 공격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장이 불법이다 합법이다 체포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런 얘기를 피해자는 할 권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요. 법원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왜 지금 따지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어떤 체포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그 전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으면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떤 공수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리고 일부 본인의 지지층들에게는 뭐 좀 소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아직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 안정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행동이 과연 할 일인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 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의 중요성과 방어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역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법률가들도 이 변론기일을 다섯 번이나 미리 한 달치나 확정을 한 것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 헌법재판소와 이 민주당 탄핵소추위원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배제를 권유를 했다.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행정 사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식의 판결을 또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량권이라는 주장을 또 과도하게 펼치고 있는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이 주석 등의 여러 가지 이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는 국회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즉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명문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인식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지 이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명확히는 윤 대통령 아직 기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나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있었습니까? 공직 사회부터 우리 정치 제도, 국민들의 인식, 이 전방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더 엄격한 절차와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수사와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과 함께 변론기 일괄 지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직 변론을 듣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의 신청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변론 들으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주 3회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목적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변론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사태를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논하는 절차이니만큼 각자에게 어떻게 보면 날짜를 잘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마치 뭐 대통령에게만 유난히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헌재에서 누구보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절차 관리는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뭐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빚는 것은 어찌 됐든 모든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 헌재의 그 재판 절차 과정에서 탄핵 심판 절차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여론전을 피면 필수록 대통령에게는 더 불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그 헌법 위반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고 대통령이 어떤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이 헌정 질서를
더 흐트러뜨릴 목적의 행위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뭐 헌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이 국가의 헌정 유린된 이 사태를 조속하게 수습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만큼 탄핵 심판을 우선에 두고 탄핵 심판에 제대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가. 왜 또 이제 와서 뭐 재판관 문제 삼고 절차 문제 삼고 뭐 수사 기록 넘겨받는 거 문제 삼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탄핵 심판 절차의 지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탄핵 심판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나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이 헌재 변론기일도 불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일정이라던가 절차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아무리 대통령이 막아서려고 해도 헌재 탄핵 심판의 열차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뭐 사실 신변 안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왔다가 체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뭐 어쨌든 본인이 불출석을 하면 뭐 빠르게 1차는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2차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고 2차 날짜 때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은 저는 그대로 간다. 헌재가 잡아놓은 일정대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반론을 드리자면 지금 관저 앞에 시위가 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민노총이 경찰을 폭행해서 연행되기도 하고 이제 뭐 이틀 전에는 그 탄핵에 찬성하는 또 지지층에서 흉기를 또 휘둘렀다가 또 연행되는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과열되는 와중에 또 신변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소간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전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당하게 나서서 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측에서 공조본 측에서 마치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 법사위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분명히 처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는 내란죄가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6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80% 가까이가 내란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는데 그런 내란죄를 배제함에 있어서 이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이 짬짬이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쟁점을 4가지로 축약을 해버렸습니다. 내란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포고령을 작성하게 한 점, 뭐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점 이런 몇 가지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미 이것만 규명되면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답정너식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들어볼 생각도 없구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공조본과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다 한편이구나. 이런 인상을 당연히 변호인단 측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변호인단이 납득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 되는 이 보수 지지자들이 만약에 납득을 못한다면 지금 지지율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대통령의 감정에도 이입하는 분들이 계신 건데 그분들이 이 헌법재판소와 이 민주당 주도의 이 깜깜이 이 재판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이란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사회통합이라는 헌법 정신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절차적인 이런 하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방어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제 실제 국가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하려다 항의에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까지 합세를 했거든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아예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인권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어서 반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내란죄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가
그러니까 내란죄 포함해서 뭐 헌법 위반 여부 아니면 뭐 계엄령을 선포하는 절차 위반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 포괄적인 과정을 이제 명시를 해놨다가 이 부분 중에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 자체는 형사재판에서 가리겠다라고 뺀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내용들은 분명하게 탄핵 사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더 이상 이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것은 뭐 개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뭐 말씀해주신 뭐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탄스럽죠. 인권위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권을 뭐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를 내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의 제동을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사용해서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나라의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위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권위의 설립 정신에도 활동 정신에도 맞지 않는 행위이다. 저는 인권위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과 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영역들에 앞장서야 될 인권위가 스스로 나서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인권위라는 조직이 굉장히 일관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결론적으로 이제 경찰에 의한 이 무력과 폭력성을 동원한 일방적인 집행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이 형사소송법을 도입해서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발전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인권위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을 전제로 해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일관된 기치 아래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지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떤 범죄자들이나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정파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의 특수성과 이 조직이 발족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명감을 기반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기관이 작동하는 것을 지금 물리적으로 막고 있어요. 아예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경호처를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군검경의 항명을 유도하고 약간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다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이게 결국에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타임라인에 이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연 이런 절차적 하자와 이 기관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내란죄 배제를 문제 삼는 게 궤변이라고 하셨는데 궤변이 아닙니다. 분명히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 헌법재판소법 678페이지, 77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면 이 탄핵 소추의 적극적 당사자는 탄핵 소추단이 아닌 국회의원들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때 정족수도 3분의 2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만약에 내란죄가 탄핵 소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나는 반대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 재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재량권 주장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소송의 절차도 재량권으로 한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소송 절차도 형법에 관련된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모든 소송 절차의 일부 소를 취하하기 위해선 당연히 상대방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여당도 내란죄를 배제하는 걸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배제한 것은 이 법적으로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도 삼권 분립의 일환으로 우리 사법의 최후의 보루인데 이런 식으로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재량권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면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시점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서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탄핵 소추 당시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여러 곳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야 간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일단은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과표집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본인들은 이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결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단순히 이 정당 지지율만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은 뭐 크게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뭐 탈당해라, 제명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지지층들 중심으로 있다라는 현상을 볼 때 이게 어떤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와는 어느 정도 좀 괴리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층들이 대답을 해주고 끝까지 이 뭐 전화를 끊지 말던가 아니면 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주던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저런 이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느냐 아니면 정권 연장 그러니까 유지 여론이 높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것이 민심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뭐 탄핵부터 조사, 뭐 체포 이런 부분들이 다 얘기가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저지른 이 불법 계엄 자체가 너무나 명확한 이 불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을 저질렀고요. 절차에도 맞지 않는 계엄을 저질렀고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고 뭐 전공의가 48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또는 선관위로 국회로 무장된 병력들을 보내고 이런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으로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저는 국민들께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저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국민의힘의 보수 지지층들이 집결하는 상황을 가지고 보수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메시지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네. 메시지라고 보고 계세요? 말씀 저도 약간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양당을 바라보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까지는 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중심의 이 질서를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직후에 지지율이 수직 하락을 하게 된 것인데 비상계엄 직후로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도의 질서를 또다시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까지는 잘못이다라고 대통령이 잘못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비상계엄 직후 민주당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일단 행정부, 그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면서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행정부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이 야당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알아가고 계신 거고요. 둘째로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적법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내통했다라고 하고 이 사법부가 아닌데 뭐 사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재판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법질서 자체를 어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위험하구나. 이재명 대표는 정작 2년 2개월 동안이나 선거법 633 원칙을 깨고 그 거의 임기 절반 가까이를 1심을 지연을 시켰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저렇게 사법부와 뭐 헌법재판소와 뭐 여러 권유를 받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압박을 하고 수사기관을 장갑차를 동원해라 통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목도하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또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카톡도 성역이 아니다. 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검열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선전으로 카톡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통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근원을 침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표현의 자유 침해를 어떤 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규정도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파출소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이 후보 비방죄로 처벌이 된 건데 가짜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방을 한 건 맞지만 또한 김웅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형님을 감금을 시켰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또다시 가짜뉴스라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형을 감금시킨 적이 없다라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상 처벌을, 그러니까 2심 유죄를 받았던 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입틀막을 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읽히지가 않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 190석 이재명 집권 여당의 예고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있지만 이런 야당이 과연 집권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 이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내란 특검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번 주에 수정된 내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를 했고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안 마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내부에서도 자체 특검안을 내야 한다는 측과 아예 특검안 자체를 내면 안 된다는 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최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한 협의를 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점이 과연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당 내에서 지금 특검법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일단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형 감금 부분에 대해서요. 김웅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2015년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분명히 허위임을 인정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주당이 협상의 문을 아예 닫아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국민의힘의 입장이 조속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사실상 저는 좀 아수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우리 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한쪽이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아니 내란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이 특검법 자체를 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의총을 했지만 결론이 안 났고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권력 지향의 그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권력 지형 자체가 이 대통령의 관저 앞에 몰려간 의원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45명 정도, 확인된 것만 45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45명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40% 정도 되는 의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지도부에 위임한다라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어떤 결단, 그러니까 우리도 특검법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의원들의 많은 숫자가 이 내란 특검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내란 특검법의 여러 가지 조건, 뭐 이름을 변경하는 것부터 수사 범위를 뭐 좁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분명하게 민주당에 수정을 했고 수정해서 발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양심이 있다면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제 와서 또다시 여러 가지를 트집 잡으면서 이 내란 특검법의 통과 또는 뭐 시행을 가로막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행태다.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지도부에서 개별 의견을 파악한 후에 오늘 오후에 이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짧게만 허위사실 공표를 좀 반박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형을 감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2심, 사실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월 15일에 그 백현동 그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또다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위헌 소지가 많고 독소 조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정말 입 아플 정도인데요.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특검을 원래 200명을 임명하겠다라고 했다가 100명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줬는데 저희 공수처에 있는 수사 가능한 검사가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하나를 위해서 그 10배, 공수처의 10배가 되는 규모의 이 특검들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 별건 수사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협의를 위해서 뭔가 이 수사 범위를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환죄를 또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외환죄의 근거가 되게 사실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북 전단을 뿌렸다. 대북 확성기를 운용했다라는 것이 외환죄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환죄라는 것은 적국과 공모해서 국가에 위해를 끼쳤을 때 이게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이 엄중한 범죄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외환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 햇볕 정책으로 이 북한에 핵무장을 시켰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대북 송금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외환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정말 정치적인 공세를 목적으로 특검의 필요성,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공조본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아니 공조본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우리가 위헌적인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당 내에서 현재 저희가 이 감정적인 이탈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 자체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는 겁니까? 자, 이게 참 저는 안 내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가 이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희가 108석의 또 이제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소간의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